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공실클럽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80명 되시는 분이 그냥 바로 마감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으세요. 그동안에 경매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조금 해보셨어요? 예. 거의 대부분은 처음이시죠? 예. 어떠세요? 경매 그러면은 선입견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 예, 맞아요. 위험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신다. 그 다음에 어렵다. 명도하기가 힘들다. 맞습니다. 명도하기 힘들다. 근데 좋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네요. 수익률이 높다. 수익률 좋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거 맞습니다. 수익률이 보장은 돼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위험률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만 해도 이 경매가 이제 호가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깍두기 머리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경매가. 근데 요새, 그 분위기가 확 바뀐 게, 요새는 그 경매장에 가시면은 그냥 뭐 주부서부터 젊은 친구서부터 제가 여기 그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경매 강의를 하는데 거기 오시는 수강생분들이 전부 다 30대 전후,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그리고 여성분이 한 70%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좀 반반이에요. 그렇게 젊으신 분도 있지만 은퇴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요새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뭔가 직업 창출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젊은 친구들은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사실 경매에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어떤 또 선입견이 있었는데 요새는 재테크에 워낙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기성세대와는 또 틀려요.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고는 있는데 또 나중에 이렇게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시면서 뭔가 좀 재테크에 그동안 관심이 많으셨는데 뭔가 배워보고 싶었는데 기회,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못 배우시다가 이제 퇴직하고 오셔요. 많이. 오시는데 조금 늦은 감은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1, 2년, 2, 3년만 이렇게 배우신다라고 하면은 요새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한참 동안 경매는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경매가 얼마나 좋은님은요, 보편적으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했었던 일을 자식들한테 잘 물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뭐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야, 너 다른 거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들한테 제가 경매를 알려줘요.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경매는 꼭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너가 나중에 경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경매를 알고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회에서 뭔가 내 재산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고 남한테 사기 안 당하고 뭔가 채권 확보도 할 수 있고 제가 알기에 오늘 오신 거의 대다수에 계신 분들께서는 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공실클럽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실클럽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시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실클럽에 대해서 벌써 10년 전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실률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도 많이 하고 거기에 관련된 강사분들이 아주 인기 캡이에요. 지금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서서히 시작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공실을 고민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신 거, 그거만 들어도 행복하신 겁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공실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요새 막 그냥 무슨 건물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인 양 막 세금 막 부과하잖아요. 예, 이거 참 버텨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임대 수익이라도 좀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요새는 예전과 틀려진 게 임대인이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갑질을 해요. 예. 저도 경매로 건물을 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임차인들이 이거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요새는 그래서 역전세를 하려고 해가지고 대래 사정을 해요. 좀만 계시고 조금 빼드릴게요. 이러고 아니면 못 빼주면 월세라도 대래 조금 줘야 되는 이런 실정이 됐어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할 때가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강좌는 아니고 오늘 이제 경매에 관련된 강좌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지만 근데 이 부동산 자체가 경매거든요. 경매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모르면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지 사실 저는 법을 전공을 했거든요. 법을 전공했는데 결국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전문가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이제 그 대학원에 가서 또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도 좀 더 하고 막 이랬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그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에 가가지고 또 이제 강의도 좀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이제 또 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부동산을 모르면 경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경매 물건들이 하반기에 엄청 쏟아져 나올 거예요. 지금 벌써 그 임차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 신청한 건수가 작년, 재작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100%가 더 늘어났어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그게 이제 갭 투자. 이제 갭 투자 하신 분들은 뭐 그냥 무조건 다 경매로 나온다라고 봐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신도시들. 이제 서울은 그나마 괜찮아요. 신도시 이쪽 그 분당, 일산 뭐 이렇게 쭉 서울 외곽으로 있는 신도시 쪽에는 임차 보증금 금액이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제 또 새로운 신도시들이 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공실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포함해 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이제 경매에 관련된 강의를 제가 해드릴 건데, 그게 이제 도움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만약 경매를 하시게 된다면은 부동산 구입하시는 것도 좀 많이 고려하셔서 사셔야 되는 게 맞긴 맞더라고요. 무조건 부동산이 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매입하고 낙찰받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요. 이제 뭔가는 좀 선택적으로 뭔가는 만들어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맞긴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그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그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도 좀 차별화를 할 필요는 있어요. 기존에 하셨던 임대 방식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뭔가는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나름대로 또 다른 부동산과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부동산에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뭔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잠깐 접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는요, 이게 직업 창출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경매 강의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한 20년 전에 이제 오셨던 분 중에 두 분이 그때 당시에 제가 IMF 막 끝날 무렵이니까 한 99년, 2000년 요때 무렵에 경매를 배우러 오셨던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때 아마 그분이 한 60 정도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두 분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친해지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경매 물건을 찾아다니면서 입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는 물건만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이제 막 공실 이런 거 고민 안 할 때니까 그냥 물건만 있으면 낙찰만 받으면은 무조건 그 다음에 매매도 쉽게 되고 제일 경매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대출이 잘 돼요. 혹시 법원에 가보신 분 계세요? 경매법정에? 거기 가보시면은 누군가가 낙찰 받게 되면은 낙찰 받으신 분한테 막 몰려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몰려와요. 무슨 뭐 우리 돈 쓰라고 맞아요, 돈 쓰라고. 근데 여러분들 건물 하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매입을 하셔가지고 들고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해 달라고 하면은 은행 이 담당치고 굉장히 고자세예요. 그리고 뭐 조금 더 해달라, 금리 조금 뭐 내려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굉장히 고자세요. 근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요 서로 돈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조건을 막 제시를 해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뭐 이런 것들 만약에 대출 신청을 하시면은 대출받기 어려울걸요. 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방백이 들어가고 못 빼고 막 이래버리면 뭐 대출 자체가 거의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경매로 나와 있는 다가구 주택, 뭐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19가구. 우리가 이제 다가구 주택 그러면 19가구 미만이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19가구가 있는 주택을 낙찰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10억이에요. 10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많게는 7억, 적게는 6억 이렇게 대출해줘요. 60에서 70%까지. 일반 거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으면 이제 채권 최고액 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사실 거기에 이제 임차 세놓기가 쉽진 않죠.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출이 잘 된다는 거예요. 경매는요. 대출이 잘 되는 게 금융권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럼요. 금융권에서. 예. 제1금융권도 있고 제2금융권도 있고.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아, 예? 물건이 싸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아니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우리 그 은행마다 지점장님들의 성향이에요. 그 지점장님이 경매에 대해서 잘 알면은 아주 공격적으로 대출을 실행을 해요. 근데 본인이 경매를 모르면은 불안해서 경매 시장에 대출을 실행을 못 해요. 그러면은 경매를 아시는 지점장님이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니까 대출을 하는 건데 어떤 점에서 안전하느냐? 그 보장책이 다 돼 있어요. 이게 이 물건이 다시 이분이 돈을 안 갚아서 재경매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10억에는 낙찰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60% 70% 대출해 주는 거니까 조금 더 걱정 안 해요. 예, 이제 똑같아요. 예, 똑같고 더더욱 좋은 점 뭐냐면요. 지금 그 1가구 2주택, 3주택 이런 분들의 대출 규제를 막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경매예요. 여기 빠져나갈 수 있는 게 경매예요. 제가 경매 시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예전에 막 IMF도 겪고 그다음에 뭐 금융위기 오고 이 10년마다 이런 위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 차예요. 외환위기 예? 그럼 IMF 지나서 또, 예, 그때가 20년 전이고, 그거는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미국의 리만 브로더스 그 사건 터지면서 그때 또 금융위기 왔었잖아요. 10년, 예? 2008년. 2008년. 그 10년 단위로 오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내부적으로 너무 이렇게 규제를 강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물건들이 많이 쏟아 나오는데 제가 그런 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경매 시장의 대출은 변함이 없더라.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매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젊으신 분들이 사실 경매에 이제 처음 입문하시다 보면은 투자금이 없어.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러니까 경매 그러면 부동산 경매다 보니까 좀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것이 아니냐, 부동산을 매입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분명해요. 근데 이 경매는요, 본인이 그렇게 큰 돈이 없어도 이 경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금액 자체가 고가인 부동산을 돈 없이 어떻게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제가 해보니까요. 우리 돈 가지고 사업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사업하면 어렵지 않아요. 더불어 뭐예요? 까먹기도 쉬워요. 이게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하면은 이게 돈 모으기도 힘들어도 까먹는 거는 아주 그냥 금방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경매는요, 일단은 실패할 일은 없어요. 경매 아까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경매를 해보니까 위험하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내가 권리 분석을 못하니까 뭔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지 않냐. 이게 위험하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경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모르면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위험할 게 없어요.
위험할 게 없어. 근데 가장 위험한 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운전면허를 처음 이렇게 따게 되면은 맨 처음에 초보 운전이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 그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막 가니까 절대 사고 안 나. 근데 보험회사의 집계를 봤을 때 사고율이 가장 높은 시점이 언제냐? 운전면허 취득해서 운전 시작해서 4년 차, 5년 차. 이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난대요. 그래서 그 몸에 딱 이제 달라붙잖아요, 운전이. 그러니까 막 이립저리 막 빠지고 막 속도 내고 막, 본인이 만약 베스트 드라이버라. 이거 사고로 다 연결되거든요. 근데 10년 차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은 방어 운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차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사고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령별로 이렇게 나이별로 보험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운전 경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료가 적용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경매 시작하시잖아요. 위험하고 조심스러우니까 막 안 들어가, 못 들어가. 근데 낙찰을 받은데 안 나가면 어떻게? 안 나가면 명도도 제가 이제 제가 명도도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명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쌈버리 좀 예? 안 그래요, 안 그래. 그 옛날 얘기예요. 그 옛날 얘기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위험한 물건 자체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맨 처음에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냐면 위험하고 불안하고 잘 모르니까 일단은 경매 입문을 처음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놓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아파트예요. 아파트 보면은 가보면은 가격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지 그 내용을 뻔히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아파트. 이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얼마에 낙찰받으면 얼마에 매매가 되면 얼마의 수익이 남는다. 이거 금방 계산이 나오니까 아주 보수적인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를 해요. 근데 물론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져요. 요새 아파트 입찰 들어가 보시면은 금매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낙찰받아요.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 딱 보면은 30명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낙찰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머리 막 이러면서 30대 1을 뚫었으니까 얼마나 진짜 멋지게 낙찰된 거예요. 저는 경매 실패 사례 얘기하려면은 그게 실패 사례예요. 30대 1의 경쟁률을 뚫었으면은 이분은 도대체 금액, 돈으로 질러버릴 거야. 경매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수익률이 높다. 싸게 산다. 이거였는데 이거 싸게 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높은 금액에 매입을 해가지고 금매보다도 높은 가격에 매입해서 명도도 문제가 생겨. 이사 비용도 줘야 돼. 그리고 그 집이 어디에 뭐가 고장 났는지 들어가서 확인도 못 해봐. 그분은 다시는 경매 시장에 안 나타나요. 경매를 배우고 난 다음에 경매 시장에서는 영원히 떠나시더라고요. 이런 게 경매일 줄 알았으면 나는 처음부터 시작 안 했을 것이다. 이사비는 줘야 돼요. 그 말이 맞죠? 이사비요? 제가 이제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명도가 굉장히 궁금하시네요. 맞아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런 그 어떤 명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툼을 갖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곧 조금 있다가 후반기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경매를 처음 배우셔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시게 되면 경매 재미가 없어요. 경매가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것은 뭐냐? 저는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여하시게 될 때 단독 내지는 1명, 2명 이런 물건에 알 수가 없잖아요. 예? 한 명이 입찰을 하는지 두 명이 입찰을 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입찰 들어가기 전에 결정이 돼요. 입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입찰 들어갈 때 단독이겠다 아니면 1명 오겠다 2명 오겠다 들어가기 전에 결정이 돼요. 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동안 투자 많이 해보셔서 잘 알 거 아니에요. 정보가 공개된 시장에서는 초과 수익이 발생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그럼요. 정보가 다 공개돼가지고 어디 개발된다, 뭐 한다, 이렇게 다 정보가 공개가 돼버리면 거기에 들어가 봤자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이 취득하지 못한 정보를 취득했을 때 그게 초과 수익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경매도 똑같아요.
경매도 단순하게 그냥 싸게 산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경매에서는 절대 살아남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도 똑같아요. 남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취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어차피 그동안에 투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도 안 해보셨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하시면 되잖아요. 정보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정보가 취득되면 단독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알아봤더니 다음 사람도 와서 알아보니까 금방 다 알아. 다 알아. 아, 이건 사람 많이 들어와요. 사람 많이 들어와요. 아니, 경매 그게 일과 이과 해가지고 공개를 다 해놨잖아요, 자료를.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와서 누구든지 다 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거를 내가 몇 명이 이 사람을 보고 갔는지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었어요. 요새는 있죠.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인데 요새 온라인으로 다 봐가지고 몇 명이 봤는지 알 수가 없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왜냐면 요새 개인신용정보법이 아주 그냥 강화가 돼가지고요. 경매에 나온 채무자, 채권자의 모든 부분을 다 가려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10억짜리, 20억짜리, 100억짜리 물건을 사야 되는데 법원에서 딱 보여주는 건 네 가지만 보여줘요. 네 가지라는 게 뭐냐면 등기부등본. 그거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현황조사서라고 해가지고 경매가 시작되면은 법원 집행관이 가가지고 여기에 누가 사는지 뭐 하는지 요거만 현황조사. 점유관계, 소유자가 사는지 임차인이 사는지 그거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물건명세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매각할 것이냐, 뭐 아파트냐, 연립이냐, 그 물건명세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서. 이 네 가지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고 싶으면 본인이 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쪄보고 토지대장 쪄보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셔야 돼. 예전에는요, 누가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오면 그것도 다 열람을 했거든요. 그거조차도 못 보게 해요. 임차인이 누가 있는지 얼마에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시장을 갖다 정보를 다 가려놔요. 그러면 야, 이거 경매를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억이든 100억짜리 1억 하다못해 10억 1억짜리 집을 하나 산다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은 매도자가 모든 거 다 오픈해 놓잖아요. 뭐 임차인은 얼마 있고 뭐는 어떻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근데 이런 물건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정보를 다 가려놓으면은 어떻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경매 메리트예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 가면은 네. 그 전국에 있는 그 장부가 다 있더라고. 그 경매 나온 게. 예. 그리고 그것을 거기 있는 직원들이 가서 예를 들어 5억짜리 2억에 사준다. 2억에 사서 돈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그 열쇠까지 다 인식이 하거든요. 이제 컨설팅 해야 돼요. 자, 제가 마지막에 이제 질문 시간을 좀 받을 테니까요. 예, 왜냐면 이제 진행되다가 이제 여기 자꾸 끊어지니까 제가 한 50분까지만 하고 10분간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예 괜찮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그니까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 이제 질문하니까 끊어져 버리네, 이게. 그래서 이제, 정보. 그러니까 정보가 가려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직업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경매를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사를 막 하다가 뭐 허위 유치권, 아니면 또 이 경매가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예. 별개의 부동산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매매할 때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겠죠. 당연히. 누가 뭐 토지만 사가고 건물만 사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일반 매매에서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물만 사요. 그런 것만. 그럼 반가격이면 사요. 반가격.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만약에 여기 역삼동에 토지 가액이 만약에 5천이다. 예를 들어서 평당 5천이면 반쪽짜리 토지만 나오게 되면 2,500이면 사요. 그거 나중에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다 말씀 못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경매 좋은 점을 활용을 하셔야지
경매에 그냥 일반적인 막 아파트에 그냥 막 20명, 30명 몰려가지고 그렇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2시간씩 시간 내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4주 동안 계속 강의 들으셔야 되는데 뭔가 건져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야, 거기 일찍 접수했더니 80명 마감돼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4주 강의를 들었더니 기억에 남는 게 없더라 이러면은 이러면은 나중에는 다시 또 그런 거 클릭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클릭할 정도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온라인 세대가 맞으세요. 온라인 세대가 맞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경매에 도전하셔도 절대 늦지 않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야, 토지와 건물이 분리가 돼버리면 골치 아플 거 아니야. 아까 여기 또 질문하셨듯이 야, 건물 그렇게 낙찰 받으면 임차인 내보내기, 소유자 내보내기 너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제 선입견이 또 들어와요. 근데 요새는요, 이 경매가 이제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게 경매가 민사집행법이라고, 민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좀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절차가. 근데 지금은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이 새로 제정이 돼 가지고 그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고 잔금 치르고 명도 받는 데까지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가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경매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버리셔도 돼요. 그럼 어떠냐? 예전에는 내가 낙찰 하나 받아놓으면 임차인 소유자가 막 방해를 해. 막 그냥 이렇게 쓸데없이 항고도 하고 즉시 항고도 하고 해가지고 시간을 질질질 막 끌어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 기다리다가 지쳐버려.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항고할 때는 보증금을 공탁을 해야 돼. 그래서 지면은 무조건 다 몰수돼 버려. 현금 공탁해야 돼. 그러니까 못해요, 지금.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잔금을 납입하는 것도 예전에는 한 달 기다려야만 납입이 됐는데 한 달 기다려서 납입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에 경매가 취소돼 버려. 갚아버리니까. 그러면은 어렵게 권리 분석해서 임장 다니면서 낙찰까지 받아놨더니 취하돼 버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낙찰받고 2주가 지나면 아무 때나 입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경매든 공매든 잔금만 납입하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뒤에 누군가가 잔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안 받아줘. 이제 그때는 누군가가 이제 채무금을 변제를 한다 하더라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취득하는 시간도 굉장히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 명도 부분도요. 우리가 이제 경매를 배울 때 약간 배당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요. 배당. 그러면은 임차인 소유자가 얼마까지 돈을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당을 한번 해본다고요. 미리. 근데 배당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여기 일반만 강의를 하는데 어제 그 배당 시간이었는데 배당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그 배당이 저런 거였어요. 배당 그러면 굉장히 뭐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또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상식선에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1순위야. 그럼 1순위가 배당 다 받아야지 그 다음에 2순위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임차인이 하나 들어와 있어. 그럼 임차인이 받는 거야. 근데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먼저 들어와 있으면 임차인이 먼저 받는 거고. 순서대로 받는 거니까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권리 분석도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은행에서 돈 받아가면 그냥 전부 말소돼. 전부 소멸, 다 소멸돼 버려.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매매는요. 우리가 승계 취득이라고 그래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권리를 승계를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래. 그러면 전에 임차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승계를 전부 하잖아요. 경매는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새로 집을 지으시면 보존 등기 내시죠. 보존 등기 내는 거 똑같아요. 원시 취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취득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취득? 원시. 원시. 네, 원시 취득. 처음 취득. 예. 자, 그래서 요새 막 뉴스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5년 보장하고 10년 보장, 이제 10년 보장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경매로 취득하잖아요. 그럼 5년, 10년이 싹 없어져 버려.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가야 돼. 무조건 다 나가야 돼.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최소 기간 2년 보장해줘라 그러는데도 이 사람 한 6개월 살고 있었는데 집이 경매가 넘어갔어. 나가야 돼요. 안 나간다고. 예? 안 나가. 그렇죠. 안 나가, 개인적으로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분들도 있죠. 자, 근데 아까 봤던 이제 명도회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데 명도가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예전에는 전부 다 명도 소송을 했어요. 맞아요. 명도 소송하면은 기본이 6개월이야. 기본이 6개월이야.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렸어. 낙찰을 받으면은, 낙찰 받은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이라는 게 있어. 인도명령.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죠. 근데 그 소송 제기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 소송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예? 인도명령?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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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하잖아. 지급명령은 바로 그냥 너 돈, 그쪽에서 아무런 항변을 안 하면 바로 이제 그 결정이 나버려요. 그거는. 똑같아. 똑같아, 이것도. 그럼 돈 받을 거 어머니들도 지급 명령으로 써야겠네. 아들띠가 있어서 그걸 하려면. 그렇죠. 쓰려면 그냥 약속으로 쓰지 말고 지급 명령으로 써야 돼. 좀 빨리. 아니, 그거는 또 아니고요. 그거는, 강의 열는데 좀 조용히 합시다. 그래. 그거 제가 읽다가 한꺼번에 제가 질문 받을게요. 예. 예. 우리, 예, 제가, 이제 우리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서서 계속 안 가시는 분한테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자, 50분까지는 제가 쭉 진행하고 10분만 제가 질문 받을게요. 자, 그러면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에 결정이 나버려요.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인도명령. 그러면 일주일에 결정이 딱 나가지고 채무자, 그러니까 점유자한테 송달이 되죠. 일주일 있다 결정이 나면은. 그러면 그걸 딱 받은 채무자는 이사를 안 나갈 수가 없어. 왜? 안 나가면은 바로 그 결정문을 가지고 바로 집행 신청을 해버려요. 그럼 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예전에는 뭐 1년 걸리고 6개월 걸리고 안 그래. 한 달 이내에 뭐냐면 계고라는 걸 해요. 와서. 계고가 뭐냐? 그냥 바로 집행을 해버리면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직접 나와가지고 여기 저 집행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사 못 나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고 이사 갈 데가 없어서요. 그래도 안 되죠. 남의 재산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언제까지 기간을 줘요. 언제까지 안 나가시면은 집행 들어갑니다 해서 계고를 해주고 가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나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 없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 저 있어. 저도 경매를 그렇게 한 20여 년을 하면서 물건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집행도 한 몇 번 했어요. 집행도 본의 아니게. 근데 그 집행을 하는 이유가 경매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이 뭐냐? 사람이 없는 거야. 야밤도주 하나, 야밤도주. 아니, 고의로 안 받아요. 아니, 그런 건 관계없어. 그런 건 관계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야밤도주를 해버리면은 그 짐은 다 버리는 짐이야. 왜냐면 쓸만한 거는 다 가져가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하나 낙찰받은 집도 전부 다 캐나다로 전부 도망가 버린 거야. 저도 그걸 알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문에 붙어 있더라고. 이분, 사기꾼 누구한테 당하신 분은 카페 얼로 들어오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제가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캐나다로 이분이 도망갔구나.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그 돈이 될 만한 것은 싹 가져가고 나중에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뭐 장롱, 침대 뭐 있을 거 다 있어. 근데 진짜 귀중품,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거 비싼 거는 처분하고 그러고 간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임의적으로 처분을 제가 치울 수도 없고 이거 아주 골치 아파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경매하시다가 보면은 와, 집 아무도 안 살아 비었대. 그럼 완전히 싹 비어 있으면 관계는 없어요. 근데 뭔가 어설프게 남은 거. 제가 그거 그래서 한번 집행을 한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뭐냐면 이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한 거야.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면 짐이라도 놀아가지고 가져가던지. 서로 그 집 들어가기 싫다고 안 들어와. 근데
짐들이 신혼짐이니까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또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것 좀 골치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집행을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또 문제는 이거야. 집행을 하고 나면요. 보관을 해야 돼. 그분이 찾아갈 때까지. 그러면 그 보관을 내가 해놨다가 법원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을 했다가 결국은 내가 집행 비용을 보존받기 위해서 그걸 동상 경매를 또 해요. 그래서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져올 게 없으니까 그걸 전부 다 저기 어디야 무료급식소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이런 데다 무슨 이렇게 뭐 행복한 뭐 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데 다 기증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트럭 가지고 와. 그날 집회하는 날. 그래서 자기는 다 싣고 와. 감사합니다 이러고요. 뭐 저도 그러면서 좋은 일을 해주는 건데 자 이거는 제가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엄청난 경매를 했는데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고 거의 대부분은요 99%가 맞을 거예요. 99%는 경매를 당하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될지 앞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매되는 과정이 통상적으로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이 됐던 소유자가 됐던 점유자가 됐던 자기 운명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이 됐던 법무사 사무실이 됐던 주변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는 거야.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냥 가기는 좀 그러니까 당신 만약에 내가 이사 안 가고 버티면 당신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비 나올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요새 그런 게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행비가 얼마냐면요. 우리가 평당 계산해요. 그 노무비거든요. 그러면 평당 예전에는 6만 원이었는데 요새 좀 인건비가 올라 9만 원이에요. 평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32평짜리를 내가 집행을 하면은 전용이 25평이잖아요. 그러면 전용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사 비용이야. 그게 이사 비용이야. 예.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사를 안 가고 그 돈도 필요 없고 이러면은 뭐 집행하는 방법뿐이 없는데 자, 집행을 하는 동안에 발생됐던 임요소부터 집행 비용서부터 또 다 청구를 해야 돼요. 그분한테 다 청구를 하니까 이분은 그 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게 나아. 더 중요한 거는 거의 이런 분들은 살면서 이제 어차피 망했으니까 관리비 이런 거 안 내셔. 안 내.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225만 원 계산 나와서 5만 원 언제까지 230 주기로 약정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그거 받고 이제 나가려고 하더라도 어차피 관리비가 체납됐으니까 관리비는 본인이 사용한 거잖아. 그거 내고 나가셔야지. 그래서 내가 줄 돈에서 관리비 다 공제를 하고 주면 돼요. 그거 줄 것도 없어. 근데 만약에 그분이 관리비를 안 내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구 부담일까요? 낙찰자 부담이야. 근데 원래 우리 판례에서는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 그게 나눠져요. 그래서 공용 부분은 낙찰자 부담. 그래서 전유 부분은 전 소유자 부담.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제 공유 부분과 예를 들어서 그 체납된 게 100만 원이면 그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나눠진다 그러면 50만 원 낙찰자가 부담을 하는데 일단 관리사무소에서는 당신이 다 내. 그래야지 엘리베이터 사용할 수 있고 입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받을 수 있어. 예. 그러면 할 수 없이 낙찰 받으신 분은 돈을 내고 들어가고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는 거야. 근데 그게 돼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관리소에 막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러니까 결국은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되니 전 소유자, 전 채무자가 만약에 관리비를 안 내고 나가면은 명목상 내가 이사비용 줄게 해놓고 나중에 나가는 날은 다 공제를 하는 거야. 그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명도의 이제 노하우인데, 이제 명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의 경매를 쭉 하면서 명도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본인의 운명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요새는 특히 요 강남 상구 정도 되면요, 이제 좀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뭐한가 낙찰 받고 딱 가면은, 왜 이제 오셨어요? 조용히 얼른 들어오세요. 창피하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우리 언제까지 이사 갈 테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막 이래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그 방이동에 그 금복 오피스텔이라고 있어요. 방이동 거기 어디냐면 그 방이 그 올림픽 공원 이렇게 바라보는데 바로 거기 대로변에 있는데 그걸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해가지고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 공동 투자를 해서 오피스텔 하나 받았어. 1억 7천에 아주 싸게 잘 받았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에요. 지금 현재 8층인데. 그걸 이제 받았는데 명도하러 이제 거길 간 거야. 갔더니 세무사님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원들도 모르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이번에 2월 28일 날 이사할 테니까 대신 이제 이사 비용 조금 줄 수 있냐 그래서 아유 뭐 여기 손해도 안 보고 나가시는데 이사 비용이 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럼 에어컨이랑 이 가구랑 이렇게 놓고 갈 테니까 그 비용이라도 좀 달라 그러길래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방문해서 가격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아니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면 대래 돈을 놓고 가셔야 되는 거니까 요새 명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이사 갈 곳이 좀 지연되고 있으니 한 2달만 더 있다 가고 싶다 이러면은 그분한테 2달 임료만 내고 가세요. 우리가 금리가 발생되는 거니까. 요새는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지 뭐 옛날처럼 뭐 땡깡 부리고 뭐 이런 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경매가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경매라는 거예요.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경매에 어떻게 보면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제발 경매 강의 좀 그만하시라는 거야. 경쟁자 양산된다고. 제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시지 말고 지금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은 워낙 고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낙찰 하나 받으면 그 다음 물건 또 나와도 들어가지는 못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현금 10억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은 현금 1억 가지고 계셔. 그럼 1억 가지고 계신 분은 1억짜리에 하나 들어가는데 10억을 가지고 계신 분은 1억짜리 10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억에 맞는 물건 들어가셔. 그러니까 딱 거기서 끝나셔. 그 매매될 때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경매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업으로 만약에 하실 분들은요. 이제 그런 방식은 선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분명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은 오래 가지고 계시면 돈이 돼요. 맞죠? 이 부동산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 거는 그건 기정사실인데도 저는 이제 경매에 입문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순환을 좀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10년간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시세 차익과 계속 돌리면서 매번 그 시세 차익을 계산했을 때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저는 얘기는 못해요. 그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경매를 업으로 할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래 가지고 있지는 못해. 저는 길어야 한 3년에서 5년이에요. 보통 1, 2년 안에는 전부 매매를 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억에 낙찰받는데 누가 13억에 산다. 그럼 3억 남기고 얼른 팔아요. 근데 팔고 났더니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근처에 부동산이 나와서 이렇게 끼웃끼웃 해봤더니 내 부동산이 13억이 팔았는데 막 18억 이렇게 가. 그럼 너무 배가 아플 때도 있어. 너무 배가 아플 때도 있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방향은 정확히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부동산을 잡아가지고 계속 가져갈 부동산. 그 다음에 시세보다도 싸게 낙찰받아서 시세에 팔고 나오는 부동산. 이거는 좀 선택적으로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일가구 매주택, 뭐 양도소득세 난제 팔때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는 어차피 매매할 때 문제야. 매매할 때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세금도요. 절세, 탈세 말고요. 탈세 말고 절세.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절세, 탈세 아닙니다. 절세. 절세. 그래서 세금 문제도 돈이 남았을 때 고민하셔야 돼. 그러니까 미리 고민하실 필요 없어. 돈 남고 나서 고민하면 그거 행복한 고민이에요. 남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와 진짜 격세지감이다. 나는 지금 그렇잖아. 돈이 남으니까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남도 그만큼 벌고 나도 요만큼 벌었으면 뭐 번 게 아니지 사실은. 또 우리 이런 잣대로 또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뭐 어차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 뭐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좀 우리 젊으신 분보다는 오늘 이렇게 강의 오신 분들 거의 대다수의 분이 좀 이제 연령층이 좀 있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까요?
그 자녀분, 자녀분들도 많이 이제 성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 정도가 되다 보면은 사실 이 재산에 대해서 사실 자녀분들이 사실 그런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예? 안 가지세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볼 때 관심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없는 척 하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제가 그런 노하우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뭔가 그 부동산도 말이죠.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방법이 없어. 뭔가 와서 돈을, 제가 아시는 분도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셔요. 저기 청파동, 용산 청파동에 사셨는데 보상을 받으셨어요. 거기 오랫동안 그 단독주택에 사시다가 개발되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36억인가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 주택 매각을. 네. 36억을 받았는데 갑자기 36억을 받으니까 어떻게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거기 청파동에 보면은 그 지지 옥션이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지 옥션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지 옥션에 있을 때 강의를 이제 들으러 오신 거야. 그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 돈 가지고 한번 경매 한번 투자를 해보신다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입찰 들어갈 때 되니까 돈이 없으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아니, 보상 받으신 돈을 어디다 두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분이 두 분이 있는데, 이게 뭐 사업한다, 집 산다, 뭐 한다, 뭐 이러다 보니까, 현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통장에 돈이 있는 걸 아니까. 근데 이게 또 부모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또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바로 며느리한테 막 푸시 들어오고 막 사위한테 들어오고 이거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경매를 통해서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매로 이제 그럼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어떤 물건들을 매입할 것이냐. 그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괜찮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노하우도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4주 동안 강의를 하는 동안에 지루하지 않게 제가 이런 내용 다 전달해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소,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